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2025 4월 첫째 주 금주의 팝콘 무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남봄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3월에 올렸으면서 왜 4월 첫째 주냐 하실 수 있는데, 국제 표준에 따르면 그 주간의 과반수를 어느 달의 날짜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마지막 주인지 첫째 주인지 나눈대요.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4월의 날짜가 더 많으니까요. 4월 첫째 주로 이름 지었습니다. 이렇게 또 지식 한 스푼 늘어났네요. 팟캐스트 덕분입니다. 참 유익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요봄남봄 유익하다 소문도 좀 많이 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좀 달아주시고, 여러분 힘 좀 내보세요. 좀. 그럼 3월의 마지막 주말 박스오피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박스오피스 1위, 모두의 예상대로 이병헌, 유아인 배우 주연 승부가 차지했습니다. 주말 3일 동안 54만 명을 불러 모았는데요. 현재까지 누적 관객 수 70만 명입니다. 설날 시즌에 개봉했던 힌트맨2 검은 수녀들의 개봉 첫 주 주말 성적이 42만 명, 58만 명이었거든요. 명절도 아닌데 54만 명이면 승부 입장에선 나쁘지 않죠. 히트맨2는 최종 스코어 200만 명을 넘겼고, 검은 수녀들은 160만 명으로 200만 명은 못 넘겼지만 손익분기점은 돌파했다고 하니까 여러모로 한시름 놓은 성적임이 승부에게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승부에 대한 평도 호평 비율이 좀 더 높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마무시하진 않지만 꾸준히 관객몰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관람했는데 신의 한 수 시리즈처럼 바둑은 거들 뿐인 영화가 아니라 바둑을 전면에 내세운 영화답게 좀 정적입니다. 박진감 넘치고 그러지 않아요. 대신 묵직합니다. 단단한 영화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승부 에피소드에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2위는 저번 주에 이어 극장판 진격의 거인 완결편 The Last Attack이 차지했습니다. 주말 관객 수 8만 8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관객 수 53만 명 기록 중입니다. 메가박스 단독 개봉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호성적을 기록했으니까 앞으로도 애니메이션 극장 개봉, 단독 개봉이 됐던 어떤 개봉 형식이 됐던 활발히 전개될 것 같습니다. 3위는 6만 명 불러 모아서 누적 관객 수 295만 명 기록 중인 미키 세븐틴인데요. 다음 주면은 300만 넘기겠어요. 마더는 넘길 것 같으니까 체면치레 하는 것 같습니다. 4위는 애니메이션 영화죠. 3만 5천 명 기록해서 누적 관객 수 10만 명을 넘긴 플로우. 5위가 에피소드로 저번에 다뤘던 백설공주인데 주말 관객 수 2만 9천 명, 누적 관객 수 17만 명. 뮬란의 최종 스코어 23만 명은 못 넘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국내 박스오피스 살펴보기로 하고요. 북미 박스오피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팟캐스트에서도 다뤘던 백설공주가 이번에도 1위를 차지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전주 대비 대략 마이너스 70%에 달하는 1,300만 불의 수익을 거두면서 2위로 밀려났습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 누적 수익은 1억 1천만 불에 불과합니다. 2억 7천만 불에 달하는 제작비를 생각하면 갈 길이 참 구말리죠. 2025년 고작 3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이거 이러다가 벌써 2025년 폭망작품 1위를 확정짓는 것은 아닐지 안쓰럽기 그지 없습니다. 왜 이런 흥행 실패 판정을 받아들게 됐을까? 제 팟캐스트에서 어렴풋이나마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백설공주 편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3월 마지막 북미 주말 박스오피스에서 백설공주를 누르고 1위에 오른 작품은 주말 3일 동안 1,500만 불이 넘는 수익을 거둔 제이슨 스타뎀 배우 주연 워킹맨입니다.
평가를 살펴보니까 제이슨 스타뎀이 제이슨 스타뎀 한 영화라고 합니다. 2021년에 발표한 원작 소설을 실사화한 작품이라는데 전직 특수요원이었던 건설 노동자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대충 어떤 느낌이신지 감이 바로 잡히시죠? 블루칼라 노동자들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이슨 스타뎀 배우가 또다시 보여준 듯 싶습니다. 제작비가 4천만 불, 600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600억 원, 어마무시하게 큰 돈인데, 백설공주 4천억 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600억 원 정도면 나쁘지 않네, 라고 생각이 드네요. 나쁘지 않은 제작비의 원작 소설도 시리즈로 현재 이어지고 있고, 관객 만족도도 영화 퀄리티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제이슨 스타뎀 영화다라고 하면은 팬층 하나는 확실하니까 그럴 수 있죠. 무난한 흥행 성적을 거둔다면 무탈하게 2편 제작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외에 눈길을 끄는 작품이라고 하면은 4K로 리마스터링된 모노노케 히메가 재개봉해서 330여 개의 아이맥스관에서만 상영을 했는데 일반관은 이 330여 개 관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350만 불에 달하는 수익을 거두면서 6위에 랭크됐습니다. 요즘 또 챗 GPT로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 만들어내는 게 SNS상에서 난리잖아요. 재개봉하고 챗 GPT 간의 시너지를 이끌어내서 유의미한 성적을 낸 듯 보입니다. 애니메이션 우리나라에 개봉 자주 하는데 모노노케 히메 4K 리마스터링판 우리나라 아이맥스관에서도 재개봉해주기를 바라봅니다. 이쯤에서 본격적인 얘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 봄, 4월 첫째 주 금주의 팝콘 무비 계시록 지금 시작합니다. 영화 계시록은 영화 부산행,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 등을 연출한 10년에 한 작품 찍는 것보다 1년에 10작품 찍는 게 더 낫다 라는 정신에 입각한 정말 소처럼 일하는 연상호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작품입니다. 지옥 시리즈를 함께한 최규석 작가가 이번 작품에도 연상호 감독과 함께 공동 각본가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역시나 지옥 시리즈처럼 2022년에 카카오 웹툰에 연재되었던 동명의 웹툰을 연상호 감독과 함께 영화로 선보였습니다. 웹툰 먼저 선보이고 영상화, 그 다음에 딱딱딱 가는 거, 좋은 선순환인 것 같습니다. 계시록 제작진 중 어떻게 보면 연출을 맡은 연상호 감독보다 더 눈길을 끄는 이름이 있죠. 바로 영화 그래비티, 영화 로마 등을 연출했던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 이규제큐티브 프로듀서로 영화 계시록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요. 연상호 감독의 애니메이션 돼지의 왕으로 연상호 감독 작품을 처음 접하고 부산행을 본 뒤에 이야 이 감독 물건이네 해가지고 콜라보를 해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계시록에서 맡은 역할 이규제큐티브 프로듀서, 미국에서는 익숙한 직책이지만은 한국에는 대체할 개념이 없어서 한글로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영어로 이규제큐티브 프로듀서로 표시를 했다라고 연상호 감독이 밝혔습니다. 총괄 프로듀서, 제작 책임자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은 제작의 모든 총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연상호 감독이나 출연 배우들 인터뷰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 한 일은 이거다 라고 콕 집어서 설명은 못하더라고요. 그만큼 영화 제작 전반에 걸쳐 참여를 한 듯 보입니다. 전 웹툰 작가, 현 대한민국 유튜브 대통령 유튜버 침착맨 씨가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역할에 대한 류준열 배우의 설명을 듣더니 이렇게 요약하시더군요. 책임 없는 쾌락? 역시 업계 일황은 다르다라는 거를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계시록은 원래 극장 개봉용으로 기획을 했답니다. 종교, 믿음, 신앙을 소재로 하고 있고 분위기도 어두컴컴해서인지 연상호 감독에 따르면 처음 기획 당시 극장용으로서는 투자가 잘 안 됐대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는 영 감독의 추측에 의하면 다양한 장르를 수용하려는 넷플릭스의 방향성과 계시록 프로젝트가 맞아떨어져서 넷플릭스 공개로 방향이 틀어졌다고 합니다. 쿠아론 감독과의 협업은 넷플릭스로 방향을 틀기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대요. 3월 21일 넷플릭스 공개 이후 1주차에 넷플릭스 비영어권 영화 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1위긴 한데 수치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전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한 나라는 한국뿐이고 톱10에 든 국가 수도 39개국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도 1위는 찍었으니까 된 거죠. Train to Busan Director.
알폰소 쿠아론 프로듀서. 이름값은 지켜낸 거니까요.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지만. 계시록 출연 배우로는 인터뷰에 따르면 상대방과 내가 서로 다치지 않는 선에서 선택하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상처를 받을 수 있겠다 싶으면 저는 거기서 멈춥니다. 그 상처는 제가 짊어지면 되니까요. 그게 오히려 더 건강한 선택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때 그 난리 속에서도 침묵을 류준열 배우, 이정현, 김현주 배우에 이어 연상호 감독의 새로운 페르소나로 등극한 신현빈 배우, 연상호 감독이 극본을 담당한 드라마 괴이를 시작으로 이번 영화 계시록, 차기작 영화 얼굴, 그리고 영화 군체까지 연상호 감독 관련 작품에 연이어 4편씩이나 신현빈 배우 출연하게 됐네요. 영화 반도와 드라마 기생수 더 그레이의 이정현 배우, 드라마 지옥 시리즈, 드라마 선산, 영화 정의 속 김현주 배우에 이은 연상호 감독의 뉴 페르소나라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상호 감독이 이번엔 배우로 출연까지 한 거야? 는 오해를 사게 만든 신민재 배우 등이 계시록에 출연합니다. 계시록 줄거리 요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어느 날 경기도의 한 신도시로 추정되는 가상의 도시인 것 같아요. 그 도시 속 한 골목을 걷는 어느 여중생 김보민 배우가 맡은 신아영을 비추며 영화는 시작합니다. 아영이의 뒤통수가 쩌릿쩌릿해요. 왜냐? 누가 봐도 나 범죄자요. 행색인 신민재 배우가 연기한 권양래가 아영이의 뒤를 우산도 없이 졸졸 따라다니고 있거든요. 이런 권양래의 뒤를 또 쫓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신현빈 배우가 맡은 이연희 형사입니다. 권양래는 못된 꿍꿍이를 갖고 아영이의 뒤를 쫓는 것 같은데 이 형사는 왜 권양래의 뒤를 쫓느냐? 이 형사에게는 한지연 배우가 맡은 여동생 이연주가 있었습니다. 이 형사가 경찰대생 시절에 동생 연주는 자취방을 얻어서 독립을 했는데요. 거기서 권양래에게 감금된 뒤 강간까지 당했습니다. 연주는 탈출 후 직접 경찰에 신고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체포당한 권양래는 유년 시절 받았던 계부의 물리적, 정서적 학대가 감형 사유로 인정되어서 얼마 후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연주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연희 형사는 감금당했을 때 연주와 통화까지 했음에도 동생을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자취방 문이 열릴 때마다 기도했다. 그놈이 아니라 언니이기를. 언니가 나를 구하러 와줬기를. 근데 안 왔잖아. 내가 그렇게 간절히 불렀는데 그러고도 언니 맞아? 를 외치는 연주의 환영이 그녀 곁에 맴돕니다. 장기 휴가를 신청해 심신을 달래보려 노력했지만 약을 복용해가며 환영을 쫓아보려 노력하지만 쉽지 않죠. 권양래를 향한 복수심과 동생의 죽음에 대한 책임감 등이 결합이 되어서 근무지역도 굳이 권양래가 살고 있는 곳으로 옮깁니다. 너 같은 놈은 분명 또 사고친다. 내가 너 잡는다. 내가 그때 너 가만 안 둘 거야. 라는 마음으로 졸졸 쫓아다녔던 거죠. 다시 비가 쏟아지는 영화 속 오늘로 돌아와서 이상한 아저씨가 쫓아온다는 걸 감지한 아영이는 허름한 교회로 발길을 재촉합니다. 권양래도 덩달아 따라 들어간 그 교회는 바로 류준열 배우가 맡은 성민찬 목사가 운영 중인 사명의 나라 교회입니다. 아영이는 이 교회의 신자고요. 한창 예배 중이었던지라 작은 교회지만은 신자들로 가득합니다. 권양래가 이만 발길을 돌리려고 하는데 사명의 나라 교회, 개척교회입니다. 개척교회 사정이 어렵죠. 신자 한 명 한 명 다 소중하고요. 성민찬 목사, 권양래를 놓칠 리 없죠. 예배가 끝나고 친구들과 나서는 아영이를 쫓으려는 권양래를 붙잡고 성도 등록을 권합니다. 그냥 나가면 될 거를 이제 영화가 전개되어야 하니까 우리의 범죄자 권양래 씨는 또 친절하게 이름 석자 알려주고 성 목사가 사진까지 찍게 내버려 둡니다. 이 과정에서 성 목사는 권양래의 전자발찌를 확인하게 되죠. 강력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자기 교회의 신도가 될 뻔한 것도 목사로서 시험에 들 만한 일이지만 이보다 먼저 시험에 들게 한 일이 성 목사에게는 터졌었습니다. 바로 아내의 외도인데요.
헬스클럽에서 PT 받던 쌤한테 아내가 퍼스널 키스 트레이닝까지 받게 된 사실을 흥신소를 통해 알게 됩니다. 뭐 하나 되는 게 없냐 하던 찰나 신도시에 건립 중이던 어느 대형 교회가 알고 보니 성 목사가 몸담았던 초대형 교회의 이 뭐라고 해야 하나, 제가 개신교 쪽은 잘 몰라가지고 분점? 뭐 개신교 신자분들 죄송합니다. 근데 뭐 분점 맞잖아요? 예, 여튼 분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속으로는 오늘은 PT쌤과 어떤 옷을 입고 함께 떡방아를 찍을까 생각 중이지만 입 밖으로는 이 분점 자기한테 맡기시려나 보다. 목사님 찾아뵙는 거 어때? 오는 길에 우리 아들 하원도 좀 시켜주고. 라는 아내의 말 맞다나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를 성 목사가 찾아갑니다.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 아이고 우리 성 목사 개척 사명은 어때? 라면서 반겨주는데 적임자는 이미 정해뒀기 때문에 아유 너는 생각도 하지 마라 라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죠. 그 적임자가 누구일까? 그렇죠, 지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놈의 새끼, 목사의 길을 걷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목자로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은총 가득한 복음 담은 설교 전파에 집중해야 하거늘 설로 교미하는데 더 정신이 팔린 것 같아요. 별 소득 없이 돌아온 성 목사는 아내로부터 아이 하원시킨 거 맞냐? 아이 내가 하원시키라고 했잖냐? 어린이집에 전화해보니까 어떤 남자가 데려갔댄다. 당신 진짜 뭐 하는 거냐? 라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충격에 빠진 성 목사의 시선에 한 사진이 눈에 띄는데요. 그렇죠. 권양래가 고스란히 프린터에 놔두고 간 그의 얼굴 사진이었습니다. 근데 이 얼굴 사진, 낡은 교회 건물 천장 사이로 뚝뚝 떨어진 빗방울에 눅눅하게 젖어 있어서 잉크가 번질 대로 번졌는데 권양래의 모습이 마치 조커처럼 변해 있습니다. 악마같이 보이는 거죠. 이때부터 느낌이 좀 쎄하죠? 아니나 다를까 권양래는 성범죄자가 맞았고 성 목사는 권양래의 집으로 향한 뒤 경찰에 그의 동태가 수상하다 라면서 신고를 합니다. 교도소 출소 후 인근 공사장에서 별 문제 없이 일을 해왔다는 권양래는 집 앞에서 공사 장비를 가득 실은 자기 차를 몰고 어디론가 나설 채비를 합니다. 아들이 저놈에게 유괴당했다라고 생각한 성 목사는 권양래의 뒤를 쫓게 되죠. 다음날 새 경찰서에 출근한 이 형사는 권양래가 전자발찌를 끊고 사라졌다. 비슷한 시각 여중생 신아영의 실종 신고도 접수되었다. 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는 데 과연 전자발찌를 끄는 권양래는 성 목사 아들의 유괴범일까요? 동시에 여중생 실종 사고에도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권양래의 뒤를 성 목사가 쫓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대형 교회 분점 물려받게 될까요? 성 목사 아내는 퍼스널 트레이닝을 계속 받게 될까요? 지금 넷플릭스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볼지 말지 기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를 소재로 한 스릴러, 내가 좀 좋아한다 하면 보십시오. 종교를 소재로 한 스릴러 보면 이게 다 신의 뜻입니다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다 인간의 탐욕, 망각, 죄의식 등이 빚어낸 참사들을 소재로 하고 있잖아요. 계시록도 이런 종류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확증 편향은 어떻게 생겨나는가를 곱씹으면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내가 연상호 감독표 염세주의를 좋아한다 라고 하시면 보십시오. 암울한 세상이지만 여러분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따위는 없는 암울한 세상이야. 그렇지? 왜? 뭐 변할 줄 알았어? 똑같아. 야 뭐 크게 달라지냐? 같은 분위기를 좋아하시면 한번 보십시오. 원테이크 촬영 기법 좋아하시면은 보시길 권합니다. 하필 전에 팝콘 무비 때 다뤘던 작품이 소년의 시간이라 참 이 원테이크 좋아하면 보세요 라는 말씀을 꺼내기가 면구스럽긴 한데요. 이 작품에서도 소년의 시간처럼 편집점 없이 스태프와 배우들이 여러 번 리허설을 거친 끝에 완성해낸 원테이크 장면이 있습니다. 액션도 가미가 되어 있어서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면 보지 마십시오. 자기적인 영화 싫어하신다. 보지 마세요. 성 목사가 이건 신의 계시야 라고 믿게 만드는 일들이 대단히 자기적으로 벌어집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주인공이 이건 신의 계시야 라고 믿게 만드는 장치이니까요. 다만 후반부로 치닫게 되잖아요. 주변 인물들에게도 자기적인 일들이 연달아 벌어집니다. 던져놓은 떡밥을 수거하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타이밍이 참 공교롭게도 기가 막히달까요? 그 다음에 개념을 줄줄 설명하면서 끝맺는 결말 싫어하시면 보지 마십시오. 이 인물들이 왜 이랬는지, 우리 사회의 문제는 뭔지 극중 전문가로 등장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설명하면서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뭐 전문가로 등장하는 역할이니까 설명할 수 있는 자격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긴 한데 너무 좀 쉬운 길을 간다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왜 하필 그때 거기서 그 사람이 딱 하고 나타나는가? 참 쉬운 길 간다. 이렇게 끝내는 거 싫어하시면 보지 마십시오. 그럼 영화 계시록을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참 이게 묘하게요. 현 시국이랑 맞물리는 얘기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몰입해서 보게 만들더라고요. 탄핵 정국으로 나라가 어지러운 이 시점에 공개일을 일부러 잡은 건 아니겠지만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줄이야, 계속되고 있을 줄이야 넷플릭스라고 뭐 알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영화 속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은 나머지 자기가 곧 정의의 사도다라고 착각하는 목사라. 참 이 한 문장에 벌써 여러 인물과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세상, 내가 정해둔 프레임에 맞춰 세상을 해석하려는 태도라는 명제에는 굳이 탄핵 정국이 아니었어도 시의적절했을 거예요. 대신 조금 거리를 뒀겠죠. 뭐 다 아는 얘기인데 뭐 또 굳이 하면서 심드렁하게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짜증나게도 하필 이 시국에 성목사 같은 인물들이 판을 치다 보니까 대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걸까에 대한 답을 영화가 대신 알려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도 성목사 같지 않을까. 아포페니아, 서로 연관성이 없는 대상 사이에서 의미 있는 연결을 인식하는 심리적 경향, 배가 떨어지면 기어이 까마귀를 만들어내는 성향, 이 발현돼서 겠구나. 뭐 저라고 다를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역시 메타인지 자기 객관화가 매우 중요하구나를 다시금 깨닫게 만드는 장치였고요. 그 다음에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곱씹어 보게 만들어줬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신앙, 참 숭고한 단어죠. 성스럽게 느껴지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이 신앙이라는 단어가, 그 숭고한 단어가 반대로 생각하면 얼마나 나약한지, 왜곡하기 쉬운지 깨닫게 해주더라고요.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곧 나의 정체성이라고 내세웠던 신앙이 막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작 야, 난 너한테 그러라고 한 적이 없어. 야, 뭐야, 왜 나 팔아? 라고 할 정도로 참 신앙에 대한 양면적인 부분을 보여주는데요. 연상호 감독이 인터뷰 자리마다 저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잘못하다가는 이거 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화를 통해서도 다시금 신앙이란 무엇인지 뭐 지옥에서도 물어보기도 했고 그 전에 뭐 사이비에서도 물어보기도 했지만 이번 작품에서는 아예 목사가 전면에 나와가지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관객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어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에 발맞춰서 엔딩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성목사가 벽에 묻은 얼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지울 때마다 예수님처럼 보이기도 하고 악마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냥 얼룩 그 자체로 보이게 만들어 놨잖아요. 역시 그분은 나의 곁에 계셔 라는 표정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헛것을 봤구나 라는 거를 깨달은 건지 아마도 전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지만 쉽게 정의 내릴 수 없는 표정으로 그 얼룩을 응시하는 류준열 배우의 연기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연기 얘기 나온 김에 저는 류준열, 신현빈, 신민재 이 세 명의 주축 배우들의 연기보다 정신과 의사 역할 맡으신 김도영 배우 그분 연기가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너 티발 씨야? 라는 말을 절로 부르게 만들 정도로 전문가로서 자기 소견에 확신을 갖고 거침없이 말하는 태도가 때로는 밉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또 반대로 그래 저게 전문가로서의 면모지 라는 느낌을 또 팍팍 풍겨줘가지고 김도영 배우가 전 제일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에 각종 개념어 같은 거 아포페니아 설명하고 악마니 괴물이니 뭐 이런 거 다 우리가 만들어낸 허상이다.
우리는 그냥 나약한 인간이고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수만 가지의 일들은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을 하는 거다. 오롯이 당신만의 잘못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그 모습에서 뭔가 좀 약간 신뢰감도 느껴지고요. 김도영 배우의 연기가 제일 인상적이었습니다. 원테이크 씬도 앞서서 볼까 말까의 볼까 기준으로 넣어놨긴 했는데 인상적이었습니다. 연상호 감독 작품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원테이크 장면이 좀 나와요. 지옥 시즌2에서도 김현주 배우의 그 카체이싱 장면을 원테이크로 이렇게 쫙 찍었죠. 근데 그거는 당연히 나눠서 찍었고 그거를 편집을 유려하게 해가지고 한 장면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지만 여튼 원테이크처럼 느껴지잖아요. 이번 영화에도 그 같은 기조가 이어져서 또 알폰소 쿠아론 감독도 원테이크의 장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좀 넣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보는데 긴장감도 느껴지고 박진감도 살짝 있고 괜찮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영화 계시록을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이고요.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가 전반부까지는 류준열을 중심으로 해서 연이어서 자기적인 일들이 벌어지지만 이것이 류준열의 확증 편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꽤나 흥미로웠어요. 그래, 이번엔 또 어디서 배가 떨어지고 그거에 맞춰서 성 목사가 까마귀를 만들어낼까를 기다리게 만드는 재미도 있었고 이런 일들이 계속 겹쳐진 끝에 성 목사는 어디까지 폭주하게 될까 내심 기대하게 만드는 맛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 형사가 성 목사를 의심하게 되고 뒤를 쫓게 되면서 결국에는 성 목사가 권양래를 감금해두고 아영이 어딨냐라고 캐묻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뒤부터는 영화가 많이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이 형사를 중심으로도 자기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요. 대표적인 게 정신과 의사랑 얘기를 나누는 도중에 아빠한테 연락 오잖아요. 아시바 뜯었다 라고 하고 야 이거 사진 한번 봐라 라고 하는 거 이거는 너무 자기적인 거 아닌가. 타이밍도 그렇고 여러모로 좀 단순한 작법처럼 느껴졌습니다. 엔딩을 내야 되니까 이때 이런 요소 한번 빡 등장해야지 오케이 하면서 도식적인 영화 결말을 보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형사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권양래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것도 저는 좀 살짝은 납득이 안 됐던 게 권양래 내가 너 잡는다. 복수심, 정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권양래를 쫓아다녔다는 양반이 권양래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안 해봤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권양래 사건의 피해자의 가족으로서 법정에도 가서 권양래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고 배경 지식 같은 걸 접했고 그러다가 빡쳐가지고 왜 저딴 쓰레기한테 이유를 만들어주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붕괴를 했잖아요. 그 이후에 본인이 경찰이 되었으면 이런 배경에도 불구하고 저 새끼는 갱생 불가능한 새끼야 라는 것에 매달려가지고 막 뒷조사 같은 거 하고 얘가 어린 시절 이런 유년 시절의 학대와 전혀 상관없이 얘는 그냥 본투비 악마다라는 것들을 좀 찾아보려는 노력을 최소한 했을 것 같은데 열심히 미행까지 하는 양반이 뒷조사를 하나도 안 해봤다는 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물론 권양래가 정신과 의사랑 나눴던 상담 내용까지 알 수는 없겠죠. 그거는 의사와 상담자 사이에서만 공유되어야만 하는 정보니까 제3자가 적당한 어떤 절차 없이 알 수가 없겠죠. 알아서도 안 되고요. 대신에 본인이 그래도 열심히 그에 근접한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흔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권양래 담그겠다고 졸졸 쫓아다녔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연희 형사 캐릭터에 대한 실망감이 갑자기 커지게 됐었습니다. 그래. 왜 그놈한테 이유를 만들어주냐? 라고 이연희 형사가 당시 경찰대생 시절에 법정에서 외쳤잖아요? 그래 놓고서는 영화가 권양래한테 이유를 친절히 만들어줘요. 네. 가해자 서사 같은 거 우리 궁금하지 않아요. 라고 이연희가 말을 했는데 영화가 가해자 서사를 만들어줍니다. 물론 정신과 의사의 입을 빌려서 얘기를 하죠.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유년 시절을 살아왔고 어떤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서 어떤 정신 상태를 갖게 됐는지 알아야 하는 것이 아영이를 찾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첫걸음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알겠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권양래가 저지른 범죄의 수위가
아니, 너무 강력범죄잖아요. 이 형사의 여동생을 상대로 폭력을 저질렀다. 그로 인해서 이제 이 형사의 동생이 은둔형 외톨이가 됐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됐으며 그 끝에 우울증이 심해져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나왔으면 아이 그래 뭐 어느 정도 가해자 서사 알려주는 거 오케이 인정했을 텐데 강간범이잖아요. 거기다가 아마도 10대 소녀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을 거였잖아요, 걔가. 이현희 형사의 동생에게 했던 짓을 고스란히 했겠죠. 아니, 그딴 놈의 가해자 서사를 내가 왜 들어줘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권양래의 유년 시절, 아니, 불쌍하죠. 불쌍한데, 불쾌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유년 시절 갖고 있으면은 뭐, 저런 쓰레기 짓을 해도 된다는 거야? 아니, 심지어 권양래는 반성하는 태도도 없었잖아요. 이현희 형사를 상대로 막 조롱도 했었고 그런 놈을 상대로 성목사가 막 몽둥이로 후드려 팰 때 아이 저는 옳지 잘한다. 아이고 잘하네. 야 아예 그 아랫도리를 분질러 버리지 그러냐. 뭐 이런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근데 그래 놓고서는 권양래는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이러이러한 폭력을 받았고 그때 동안 어머니는 밖에서 기도문을 외우고 계셨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강간범의 유년 시절까지 내가 들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범죄의 뭐 밸런스라고 해야 되나요? 이 설정이 좀 잘못됐다. 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악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악을 만드는 데 있어서 비뚤어진 신앙심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를 얘기해주고 싶어서 그런 장면을 넣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너무 나갔다라는 생각을 받았고요.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점은 연상호 감독 자기 복제 그 중에서도 여성 캐릭터 자기 복제가 너무 좀 심합니다. 연상호 감독 영화에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들의 공통점이 가족에게 부채의식이 있어요. 그 가족이 죽었거나 살았거나 늘 그 부채의식을 안고 살아갑니다. 앞서 제가 이정현, 김현주에 이어서 신현빈 배우, 연상호 감독의 뉴 페르소나로 등극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에서 이정현 배우, 자식들에게 정을 주지 못하죠. 왜냐면 살아남기 바쁘니까 좀 야박하게 굴었어요. 이거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있어서 이제 엄마가 희생하겠다 모먼트 발휘하죠. 지옥에서 김현주, 화살촉, 세진리회, 광신도들에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정의에서도 돈 버느라 바빠가지고 애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거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현빈. 근데 뭐 여기까지는 그래. 뭐 가족에 대한 죄책감 없이 살아가는 사람 누가 있겠어 싶은데 스타일링이 늘 똑같아요. 정의, 지옥, 반도 보시잖아요. 후드 집업에 스포티한 아우터 하나 걸친 단발 여성들이에요. 다 똑같아. 뭐 극중 캐릭터의 상황을 생각하면 뭐 패션을 고려하고 그러기는 힘들긴 하겠죠. 이번 계시록에서도 신현빈 배우 주로 쌩얼로 계속해서 나오시던데 이래야죠. 좋았어요. 자기 몸 돌보기도 힘들 만큼 정신병에 시달리는 사람인데 막 뽀샤시 하면은 좀 안 맞잖아요. 그것도 형사라는 캐릭터가. 김현주 배우가 정의에서 맡았던 캐릭터도 그렇고 지옥에서 맡았던 캐릭터도 그렇고 뭐 화장하고 뭐 자기 치장하는데 드릴 시간이 없는 캐릭터죠. 반도의 이정현 배우가 맡았던 역할도 밖에 뭐 좀비들이 어슬렁거리는데 어떻게 화장을 하고 다니겠어요. 알겠는데 그래도 너무 비슷한 행색의 캐릭터들만 등장을 하니까 이래서 10년 동안 그 많은 작품을 선보일 수 있었던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외형 이런 거에 있어서 그것도 곧 그 캐릭터를 상징하는 거고 그 캐릭터를 대중에게 어필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좀 대충대충 처리하는구나 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영화 계시록을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었습니다. 영화 계시록에 대한 제 별점은 2.5점. 뭔가 부족한데 입니다. 초반에 그나마 좀 흥미로웠던 요소들이 중반을 넘어가면서 후반에 치달을수록 직접적으로 떠먹어 주려는 모습으로 변해버려서 이 부분이 많이 아쉽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2.5점 뭔가 부족한데 점수를 주게 되었습니다. 연상호 감독이 본인 작품의 응축판이다. 다른 사람이 연상호 감독 작품 중에 무엇을 제일 먼저 봐야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계시록을 원하겠다라고 인터뷰에서 답하셨던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지. 그냥 부산행을 권하시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요? 초기작들은 참 좋았는데 말이죠. 다작의 폐해인가요? 그래도 10년에 한 번 작품 선보이는 것보다 1년에 10작품 선보이는 게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상호 감독 본인도 기회가 왔을 때 열심히 하자 이런 주의로 지금 일을 하고 있대요. 이 거품이라는 게 언제 꺼질지 모른다 뭐 약간 이런 생각으로 한다고 합니다. 좋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창작자라면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그리고 본인의 창작품을 좋아하는 팬들에게도 이로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응원은 합니다만 언제쯤 다시 초기작 같은 매력 넘치는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을지 기다리는 것도 조금씩 지쳐가네요. 계시록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신앙으로 시작해 과학으로 끝맺는 신개념 설교입니다. 처음에는 유준열이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계시를 받았다 라고 시작해가지고 이 폭주하기 시작하는 성직자 이거 재밌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정신과 의사가 나와가지고 이거 아포페니아예요 이러면서 너티발 시야 모먼트를 발휘를 하니까 종교와 과학 간의 토론이랄까요? 그런 걸 보는 것 같아가지고 신앙으로 시작해 과학으로 끝맺는 신개념 설교라는 한 줄 평을 남겨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 봄 2025 4월 첫째 주 금주의 팝콘무비 계시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행자 롤린스였고요.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